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태웅입니다. 제가 거리도 떨어져 있고, 목소리도 잘 들려야 되니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정말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살아있는 원장님들을 한꺼번에 많이 본 게 처음인데요. 한두 마디라도 얻어들을 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은 사실은 시인 바이런인 눈 떠보니 스타가 돼 있더라 하는 걸 카피한 겁니다. 예. 다 베낀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디지털 대변환 시대의 리더십인데요. 제가 IT 업계 20년 넘게 일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IT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낯설게 생각하고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이 늘 싸우더라는 겁니다. 어떤 회사를 가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이 싸우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기획은 아주 스마트하고 개발은 말을 잘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되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디자인은 아주 감각도 좋고 세련됐고 착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팀으로서의 기획과 개발과 디자인은 반드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저 점잖고 저 스마트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말도 잘 통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팀으로서는 싸울까? 그래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할 때 싸울 리는 없다. 협업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IT에서는 실리콘밸리가 가장 앞서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쪽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싸우지 않고 일하게 하고 싶어서 그게 경영자로서 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대강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렇게 했던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원 없이 적용을 해봤던 게 KTH라는 회사였고요. 그 회사에서의 경험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리콘밸리를 들여다보고 알게 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업무 지시가 없다는 거였어요. 우선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엔지니어가 2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만 명들한테 아무도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요.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엔지니어들이 회사 서비스를 보고 있다가 아,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을 것 같은 데가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을 것 같은 데는 어떤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신규 회원이 늘 거다라는, 그러니까 as is는 이런데 이런 가설에 따라 이런 전제에 따라 이런 가설에 따라 이렇게 바꾸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내 게시판에 올려요. 사내 게시판은 모든 직원들이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올리면 동료 엔지니어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본 다음에 이게 말이 되겠다 싶으면 어플라이를 합니다. 어플라이를 하는데 엔지니어들의 이력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올린 친구의 프로파일을 보는 거죠. 이 친구가 이때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이 친구가 짠 코드는 어떻고, 그러니까 GitHub 같은 데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짠 코드를 다 볼 수 있어요. 보면 대강 실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어떤 성공 실적을 갖고 있고 이 친구가 짠 코드는 어떻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프로젝트가 이뻐 보여도 이 친구가 성공 사례가 없고 코드가 개판이면 별로 하고 싶지 않겠죠. 엔지니어끼리는 코드 보면 대강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을 하면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가 재밌는데요. 회원이 20억 명이라고 치면 가령 전체 회원의 0.01% 이런 회원 대상으로는 어떤 결제나 승인 절차도 없이 그 테스트를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요. 코딩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 따라
그 가설을 이제 포스팅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냥 테스트를 합니다. 이 테스트를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A/B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0.01%와 나머지 99.9%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계산된 결과가 나오는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대단히 유의미한 계산 결과가 나오면 그 리포트를 게시판에 올린 다음에 어떤 승인 절차도 없이 확대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실시간으로 A/B 테스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스레시홀드를 넘을 만큼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전체 서비스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친구들은 전쟁을 나갈 때 이긴 다음에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는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배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 조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조직은 어떤 가치를 만드는 곳인지, 우리 조직의 비전은 뭔지를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매주 한 번씩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CEO가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현재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걸 지향하고 있고 우리 뭘 할 거다. 그러고 나서 전 직원들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의를 차리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살벌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미 국방성하고 같이 AI 프로젝트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때 직원들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빠져라. 하고 굉장히 강하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구글이 그 프로젝트를 드롭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곳인지,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비전은 뭔지, 현황은 어떤지를 매주 업데이트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가만 내버려둬도 영 엉뚱한 실험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이런 방식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 불확정성을 포용하는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정성만이 유일하게 확정적인 뉴노멀의 시대에서 우리가 불확정성 자체를 시스템 안에 포용하는 방법이 뭐지? 라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2만 명의 엔지니어를 2만 개의 촉수로 만들어서 트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트라이 해보자. 2만 개의 더듬이가 내 주변을 다 더듬게 해서 그 중에서 길로 확인된 그쪽으로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불확정성이 뉴노멀이니까 불확정성 자체를 시스템 안에 넣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정적인 게 더 이상 불확정적인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시스템 안에 포용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대단히 유명한 표가 fail fast, fail often. 누구보다 빨리 실패하고 누구보다 자주 실패해라. 이게 fail fast, fail often이 실리콘밸리의 모토인데요. 실제로 그 실패한 파티도 열어줍니다. 내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봤다. 실험을 했는데 안 됐다. 안 된 원인은 아마도 전제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에서 고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그랬던 것 같다. 하고 포스트 모템 리포트를 아주 상세하게 적습니다. 이런 걸 저는 이제 일을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구조라고 말하는데요. 그 일을 할 때 데이터가 일의 프로세스에 되먹임이 돼서 일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스마트한 일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하다의 핵심은 데이터가 되먹이면 되느냐. 데이터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저절로 더 낫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조직은 전형적인 하이어러키 구조입니다. 아까 앞에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이런 데가 아메바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정형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자기들끼리 뗐다 붙였다가 자유로운, 그냥 가만 놔뒀으니까. 그렇다면 이쪽은 하이라키 구조인데요. 이게 저쪽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모자라고 어떤 점에서 치명적으로 하자가 있나를 생각해 보면요. 저쪽은 2만 명의 엔지니어가 있으면 2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다 자기 머리를 씁니다. 근데 하이라키 구조에서는 머리 쓰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과 손발이 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저쪽에 2만 개의 머리가 있고 이쪽에 600개의 머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쪽은 2만 개의 머리가 쓰이고 있고 이쪽은 3, 40개의 머리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손발인 사람들도 머리를 쓰긴 쓰죠. 그렇지만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온전히 머리를 쓰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로 끝이면 그래도 뭐 잠 안 자고 일하면 되게 잘 수도 있는데 그 사일로 구조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싸우는 이유인데요.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IT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냐를 보면 그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본부장이 야 이거 우리 서비스 개편해야 되겠는데 안 좀 내봐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하던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데서 프로젝트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에서 한 두세 달을 막 엄청나게 기획을 합니다. 파워포인트로 한 200장, 300장을 그려요. 파워포인트를 200장, 300장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디자인하고 개발은 뭐 하냐 하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림이 그려지고 있구나 뭘 하고 있대 정도만 알죠. 풍문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최종 결제가 떨어지면 그걸 파티션 너머로 휙 던져요. 디자인으로 야 이거 해 하고 던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사내 하청이라고 부르는데요. 협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업무 지시죠. 기획안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디자인 쪽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도 어떤 경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보면 기획자들이 디자인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는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디자인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 기간은 짧고 디자인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못 바꾼다. 이건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림이다. 뭐 본부장이 이건 꼭 하라 그랬다. 근데 이 타협되는 과정을 보시면 어디에도 사용자는 없죠. 사용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냥 사장과 본부장의 어떤 신념과 취향이 반영될 뿐이죠. 협업하자고 말하는 대신에 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착해서 협업을 하고 못돼서 협업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다. 협업을 할 수밖에 없이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협업을 해야 될 게 일을 해야지 그게 협업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빅뱅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만 개의 촉수, 2만 개의 촉수를 만들고 그 안에서 뉴런들이 자유결합을 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 뉴런의 자유결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지능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뭐 뇌가 용적이 크면 머리가 좋다. 대갈장군들이 똑똑한 걸로 돼 있었고 좀 더 지나가서 이제 뇌에 주름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그래서 뭐 저 친구는 얼마나 머리가 팽팽한지 모르겠다. 뭐 주름 한 점 없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장 최신의 뇌과학이 밝혀낸 결론에 따르면 뇌에 있는 뉴런들이 얼마나 우발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자유롭게 결합을 하느냐가 인간의 창의력의 정체다 하는 게 밝혀졌죠. 이걸 정부에 결합을 해보면 Government as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가 뭔가 하면 정부가 자원과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그 위에서 시민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탤런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민관이 협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지털 대전환기를 제대로 준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개의 굉장히 큰 미스매치에 봉착해 있다. 시대착오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개의 미스매치가 있는데 하나는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으로서의 전략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미스매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의 제도와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한 미스매치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대선에서 사실은 주어진 가장 큰 화두가 이 두 개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맞지 않는 산업사회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고칠 건데,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발 추격국의 전략과 태도를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바꿀 건데? 라는 두 개의 질문을 대답해야 한다. 그 전략과 태도, 법과 제도 둘 다 굉장히 심하게 발목을 잡고 있죠. 곳곳에서 굉장히 거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 문제를 정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는 사실 굉장히 서툰, 문제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만 잘하죠.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 문제를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맨 앞에 선 국가로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문제를 정의해야 되냐면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맨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맨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처음 보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을 누구한테 가서 묻겠습니까? 반도체는 누구한테 묻겠어요? 배터리를 누구한테 묻습니까? 문제를 정의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후발 추격국으로서 미국을 베끼고 일본을 베끼고 독일을 베끼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교육 시스템이 주입식 암기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주어져 있으니까. 미국을 베끼고 독일을 베끼고 일본을 베끼면 되니까 그냥 주입식으로 암기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선진국이 돼서 그렇기도 하고 맨 앞에 서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학교가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소리글자를 워낙 훌륭하게 만들어주셔서 문맹률이 제일 낮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문장을 이해하는 독해력은 우리가 제일 떨어집니다. 이게 OECD가 조사한 건데요. 이걸 실질 문맹률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다른 나라들은 30에서 35세에 가장 높은 독해력을 나타낸 다음 서서히 감소하는데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해요. 디지털 문해력은 더합니다. 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최하위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카카오톡으로 온갖 가짜 뉴스를 그렇게 많이 받고 피싱 메일에 의한 피해자가 몇 천억씩 해마다 나오는 이유가 저기 있어요. 그런 교육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걸 배우지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게 사실이고 외우라고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의견조차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걸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해라. 너무 한심한 얘기죠. 그리고 특별히 절대로 정치 교육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독을 가르쳐요. 근데 도덕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뭐 수양을 하고 이런 거지만 현대사회에서 도덕이라고 하면 더불어 공감하면서 상생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치 교육을 합니다. 그 정치 교육의 교과 목표를 아까 한국의 도덕 교과서와 비교해서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게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이게 태도가 아닙니다. 왜 능력이냐면 이것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과 우리는 이것도 능력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갈등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작은 갈등들이 굉장히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나보고 이걸 풀어라고 하는 신호구나 하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더 큰 사고를 얘 때문에 막을 수가 있게 됐구나 하고 갈등을 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줄 아는 사회,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를 인지하는 사회, 집단지성의 플랫폼을 가동시키는 조직, 이런 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누구도 3년 뒤를 알지 못합니다. 구글조차도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직을 2만 개의 아메바처럼 2만 개의 촉수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 그 조직에 최고의 뉴런이 결합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구조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협업할 수밖에 없게 하고 최고의 탤런트가 모처럼 튀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불확정성의 시대에 불확정을 시스템 안으로 포용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긴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